바느질하는 헤스트. 헤스트 프리는 마침내 형기를 마쳤다. 감옥 문이 열리자 그녀는 눈부신 햇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려지는 햇빛도 그녀의 아픈 마음으로 볼 때는 가슴에 단 주홍 글씨를 드러내기 위한 빛으로 밖에 느끼지 않았다. 지난달 군중들이 때를 지어 뒤따르며 손가락질하던 그때보다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혼자서 감옥문을 나오는 지금 이 순간이 그녀에겐 훨씬 괴롭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때는 부자연스러운 긴장감과 자기의 기질 속에 잠재된 끈질긴 투지로서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오히려 처참한 승리로 바꿀 수 있었다. 또한 그것은 일생을 두고 한번 찾아올까 말까한 고립된 시간이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미래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몇 년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힘을 한꺼번에 소진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처벌한 법률, 무섭고 거대한 흡혈귀 같은 그 법률이 오히려 그녀를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 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감옥에서 나와 일상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끈질긴 기질로서 그것을 개척해 나가고 지탱해 나가야만 했다. 현재의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미래로부터 밀려올 힘 같은 것은 그녀에게 이미 남아있지 않았다. 내일은 내일의 시련을 그녀에게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대로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대로 그녀에게 새로운 짐을 지워주고 서서히 압박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무겁고 힘겹다 해도 투정조차 부릴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녀의 짐은 더욱 무거워지고 생활의 비참함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녀만이 가진 고유한 개성마저 잃어갈 것이다. 또한 많은 설교가나 웅변가, 위정자들은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얘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죄 많은 여자의 상징이나 본보기로 삼아 저 가슴에 불타고 있는 주홍 글씨를 다시 한번 보라고 외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의젓한 부모 밑에서 행복을 꿈꾸며 살기를 원했던 그녀, 단란한 가정과 아이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던 그녀, 한때 정숙하고 순진했던 그녀를 백안시하라고 가르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먼 훗날 그녀가 죽고 나면 그녀의 무덤의 묘비 명예까지도 치욕스러운 죄의 흔적이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렸으므로 어느 곳으로 가도 상관이 없었다. 그녀의 판결문에 거주지에 대한 제한 조건 따위는 없었으니까. 따라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유럽 어디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으리라. 아니면 자유분방한 그녀의 성품으로 미루어 보아 깊고 깊은 어느 숲속으로 들어가 원주민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도 있으리라.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여갈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 있는 법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자기를 그토록 못살게 괴롭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차마 떠나지 못한 채 고향으로 여기며 살기도 하는 것이다. 인간은 결국 그런 존재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곳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회하며 머무는 것이다. 이런 고약한 운명은 처한 일이 암담하면 암담할수록 슬픔이 크면 클수록 더욱 거역하기 어려운 법이다. 그녀의 치욕적인 죄는 그 땅에 더욱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 태어난 것이 기존의 삶보다 더 강한 친화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모든 나그네들이나 순례자들이 쓸쓸하고 황량하게 보내는 광야에서의 생활을 그녀는 마치 자신의 고향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곳도 그녀에게는 낯설고 생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행복했던 어린 시절과 순진했던 처녀 시절도 오래전에 벗어놓은 옷처럼 입고 지냈다. 아직도 어머니가 살고 계실 영국의 고향도 이곳과 비교한다면 그녀에겐 낯선 타향에 불과했다. 또한 그녀를 이곳에 묻고 있는 깊고 아픈 상처의 사슬이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절대로 끊어버릴 수 없었다. 치명적인 상처의 땅, 이 상과들이 그녀를 묶어두는 이유는 또 있었다. 그녀 자신도 미처 알아차릴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그 이유는 분명했다. 그녀는 이런 감정을 자기 자신에게까지 철저히 숨겼고 그런 감정이 자기 속에서 뱀처럼 꿈틀거리며 나오려고 할 때마다 깜짝 놀라고는 했다. 이 땅은 그분이 숨쉬고 있는 곳이다. 그분이 보고 느끼는 상과들이 이곳에 있고 그가 거니는 길 또한 여기에 있다.
이곳엔 그녀 자신이 일생을 함께 할 거라고 믿었던 분이 있다. 그는 최후의 심판대를 제단으로 삼아 끝없는 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사람. 그녀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다. 영혼을 유혹하는 악마는 헤스텍에게 끊임없이 이런 독을 내밀며 유혹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움켜잡았다가 깜짝 놀라며 재빨리 뿌리치는 광경을 보고 마음껏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그런 부딪힘에서, 그런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속에 그것을 꼭꼭 담아두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뉴 잉글랜드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곤 했는데 왠지 절반은 진실 같았으나 절반은 자기 기만이라고 여겨졌다. 즉, 그녀는 자신이 이 땅에서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장소이니만큼 고통도 여기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치욕은 점점 영혼을 순화시켜주고 영혼은 씻은 듯 맑아져서 자신을 성녀답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그녀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보스턴의 변두리 땅, 바다와 접한 해변의 외딴 곳에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었다. 이 집은 초기의 개척자들이 지은 것이었으나 주위의 땅이 더욱 메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또 거리도 너무 멀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 폐가나 다름없었다. 그 집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서양집이었다. 또한 무성한 숲이 이 집을 가려주고 있었는데 가리고 있었다기보다는 도리어 집이 그 숲에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감시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는 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녀는 이 집으로 살림 도구를 옮기고 아이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녀가 이곳에 오자 의욕의 그림자가 그녀에게 드리워졌다. 어째서 젊은 여인이 이런 곳에까지 와서 살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은 그녀가 바느질을 하거나 창가에 서 있거나 정원을 오가거나 오솔길을 걸을 때마다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러다가 가슴에 붙은 주홍 글씨를 보게 되면 이상한 두려움에 휩싸여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도망치곤 했다. 그녀는 함께 대화할 상대도 없는 외롭고 쓸쓸한 처지였지만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익숙한 기술이 있었다. 이곳은 그 솜씨를 발휘하기에 적당하지 않았지만 그 솜씨만으로도 아이를 키우며 살 수 있는 식량은 충분히 확보할 만한 것이었다. 그 기술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부터 여자들이 주로 해왔던 바느질이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가슴의 주홍 글씨를 수놓았듯이 그녀에게는 섬세하고도 상상력이 넘치는 솜씨가 있었다. 그 솜씨는 궁정에 사는 귀부인들이 눈에 띄게 될 경우 그들이 당장 달려들 정도로 뛰어난 것이었다. 세련미가 넘치는 그의 솜씨는 비단실과 금실로 짠 옷 위에 정성과 기교가 담긴 장식을 달고 싶어 했던 그들을 쉽게 유혹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것이었다. 청교도들의 옷차림은 대체로 단순하고 칙칙한 느낌이어서 그녀가 만든 물건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솜씨라면 그들의 습성까지도 과감하게 바꾸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했다. 그들은 버리기 아까운 풍습까지도 과감히 버리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목사의 안수식을 비롯하여 관료의 임명식 및 취임식 등 여러 공적인 행사에서 위풍당당한 위용을 갖추고 엄격한 절차에 맞춰 장엄함을 드러내는 특색이 있는 옷을 좋아했다. 주름이 있는 옷깃, 정성 들여 만든 띠, 화려하게 수놓은 장갑 등은 집권자의 권위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것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금금이라는 기치 아래 금하고 있으면서도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쾌히 허용하고 있는 조항이었다. 또한 장례식의 경우에도 시체에 입히는 수의나 유고적의 슬픔을 나타내는 검은 천, 흰 삼대의 갖가지 모양 등 헤스트퍼린의 솜씨를 요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었다. 당시는 아이들도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수입원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손을 거친 물건들은 점점 유행의 물결을 타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동정심의 발로였는지 또는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하찮은 물건에도 병적으로 보이는 호기심에서였는지 아니면 이상한 사정으로 남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갑자기 갖게 되는 행운 때문에서인지 사람들의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을 그녀가 메워주수인지는 몰라도 헤스트퍼린에게는 하루에 몇 시간이고 바느질에 열중할 수 있는 일거리가 언제나 주어졌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입이 되어 주었다. 어쩌면 허영심 있는 사람이 호화롭고 장엄한 의식을 위해 죄 많은 손이 만든 옷을 입음으로 해서 자신의 허영심에 대한 죄를 상쇄시키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여하튼 그녀의 손길은 군인의 목도리에, 목사의 가운띠에, 그리고 아이들의 모자에도 나타났다. 또한 죽은 사람의 관 속에도 들어가 곰팡이의 꽃을 피우기도 했다. 그러나 결혼하는 신부의 청순한 웨딩드레스에 술을 놓아달라는 주문은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사회가 그녀를 용서하지 않고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였다. 헤스트는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값싼 옷을 걸쳤다. 의식주에도 가장 기본적인 생계비만을 지출했고 아이를 위한 식량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검소한 생활 속에서 그녀의 옷은 칙칙했고 단 하나의 유일한 장식품은 가슴에 단 운명의 주홍 글씨뿐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옷 모양만큼은 기묘한 재주를 부려 유난히도 상상력이 풍부해 보이게 만들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에게서 일찍부터 싹트기 시작한 경쾌한 매력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기로 하겠다. 헤스트는 아이를 단장하는 데 드는 약간의 비용 외에는 모든 돈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썼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자기 신세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헤스트의 손길에 침을 뱉거나 모욕을 주기 일쑤였다.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보람있게 쓰려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옷을 만드는 일에 시간을 투자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지은 죄를 속죄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자신이 취할 수도 있는 향락을 조금이나마 자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그녀의 기질 속에는 풍부한 상상력과 화려한 동양적 감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향이 나타나는 것은 그녀의 정교한 바느질 솜씨일 뿐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자는 원래 이러한 섬세한 바느질을 통해 남자들이 모르는 쾌락을 맛보기 마련이지만 헤스트 프린에게는 바느질이 자신의 열정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것을 조용히 다스리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다. 생활의 모든 기쁨을 외면했듯이 그녀는 이런 기쁨도 죄라고 생각하여 자제했다. 이처럼 하찮은 곳에까지 양심은 병적일 만큼 따라와 간섭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위선과 의심으로 가득 찬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아무튼 그녀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게 되었고 그 일의 성취감도 맛보고 있었다. 세상은 그녀의 가슴에 카인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낙인을 찍기는 했지만 타고난 강한 기질과 포용력을 가진 그녀를 떨어버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사회와의 접촉에 있어서도 그녀는 자기가 그 일원으로 속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가 접촉하는 사람들의 말씨나 태도, 침묵조차도 그녀가 이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이어서 마치 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는 그녀는 고독했다. 실제로는 바로 옆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그녀는 인간 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따뜻한 난로가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찾아왔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그런 것과 같았다. 함께 웃거나 우는 일조차 하지 못하고 가정적인 희노애락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 그래 보았자 노여움과 공포심, 혐오감만 불러일으키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녀가 노여움, 공포심, 혐오감의 이미지로만 자리 잡혀 있었다. 그 위에 조소와 경멸을 더한 당신은 인정이 풍부한 시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위치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건드리고 사정없이 짓밟을 때는 처음으로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처지가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려는 곳에서도 그녀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는 사람이 있었다. 어쩌면 상류층의 집에 불가피한 일로 가게 되는 경우에도 그들은 어김없이 이 여인의 가슴에 새로운 못을 박았다. 이렇게 여자들이란 하찮은 일에도 찬물을 끼얹거나 사람을 해치는 독을 만들어내는 기묘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때때로 악의에 찬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런 방비도 없는 가운데 느닷없이 가슴에 비수를 꽂기도 했다. 헤스트는 많은 날들을 지나오는 동안 자신을 잘 단련시켜 왔으므로 그러한 공격이 쏟아질 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억제할 수 없는 혈기가 창백한 두 뺨을 붉게 물들었다가 금세 가슴 깊숙이 가라앉혀지곤 했다. 이렇게 참고 또 참는 그녀의 태도는 흡사 순교자의 그것과 같았으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많았으나 아무리 자제한다 해도 그들을 저주하는 말이 튀어나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녀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통과 고뇌 속에 빠져 있었다. 그것은 재판의 판결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교묘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었다. 길을 가다가도 목사는 그녀와 마주치면 발을 멈추고 훈계를 했다. 그러면 구경꾼이 모여들고 이 불쌍한 죄인 앞에서 서로 비웃고 얼굴을 찡그리곤 했다. 주일날 온 세상 사람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맛보려고 교회에 가면 그녀가 그날 설교의 예화로서 등장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헤스트는 이제 아이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이 외로운 여자가 아이 하나만을 데리고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면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배워서인지 막연히 두려워하면서 놀려대곤 했다. 그래서 그녀가 펄을 데리고 아이들을 지나치면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곤 했다. 아이들이 아우성치는 말에 별다른 뜻은 없었으나 그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온 세상 사람 누구 하나 그녀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 나무잎이 저희들끼리 그녀의 불륜을 속삭이고 여름철의 뜨거운 바람이 그 이야기를 중얼거리고 겨울철의 찬바람이 그것을 외쳤다 하더라도 그녀에게 이만큼의 고통은 주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그녀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더욱 고통을 느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의 가슴에 쓰인 주홍 글씨를 들여다보았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였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낙인이 마음속 깊숙이 박히는 것 같았다. 그럴 때는 가슴의 글씨를 손으로 가리고 싶은 충동도 일어났지만 그녀는 언제나 꾹꾹 눌러 참곤 했다. 한편 낯익은 사람들도 괴로움을 주었는데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람들마저 쌀쌀한 표정을 지을 때는 정말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불쾌한 시선이 집중될 때마다 그녀는 쓰라린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가슴의 글씨가 붙은 부분은 둔감해지지도 않고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욱 예민해져서 고통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어쩌다 며칠에 한 번, 아니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진실한 인간적 시선이 수치의 낙인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 위로와 안위를 느끼기도 했다. 그러면 얼마간 고통이 떨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고 그 다음에는 더욱 심한 고통이 닥쳐왔다. 왜냐하면 그 짧은 순간에 그녀는 또 한 번 죄를 짓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죄를 그녀 혼자 지은 것일까? 그녀는 생활의 고통과 고독으로 인해 약간 부자연스러운 상상력을 갖게 되었다. 만약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약한 기질을 가졌었다면 더욱더 악화되었을지도 모른다. 단세포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녀만의 이 좁은 세상을 이리저리 거닐다 보면 그녀의 머릿속엔 이 주홍 글씨가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는 감각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그것은 공상에 불과하지만 상당한 힘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감각은 자신이 타인의 내밀한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믿는 것이었지만 헤스트는 그때마다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힘은 무엇일까? 그것이 악마의 기괴한 속삭임은 아닐까? 악마는 아직은 절반밖에 굽히지 않았으나 허우적거리는 여인에게 표면상으로는 순결을 표방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속삭였다. 그러면서 진실이 꼭 드러나야만 한다면 주홍 글씨를 헤스트 프린의 가슴에 한번 붙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슴에 붙여야 할 것이 아니냐고 설복시키려 들었다. 희미하면서도 뚜렷한 이 암시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그녀가 겪은 경험 중에 이런 의식만큼 두렵고 지긋지긋한 것은 없었다. 더구나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런 공상 때문에 더욱 놀랍고 당황스러울 뿐이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신앙과 경건으로 절대적 귀감이 되는 훌륭한 목사의 옆을 지날 때면 가슴에 달고 있는 치욕의 표시가 어떤 것에 공감이라도 한 듯 덜먹이면서 통증을 유발시켰다. 이 근처에 어떤 죄악이 있나 싶어 그녀가 눈을 들어보면 점잖은 성인군자의 모습 외에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또 많은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차가운 눈을 마음속에 간직해 했었다는 나이 지긋한 부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경건을 가장한 그 얼굴을 찌푸릴 때면 이상하게도 그 부인과 자기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야릇한 생각이 집요하게 고개를 들곤 했다. 그 부인의 가슴에 있는 햇빛을 보지 못한 차가운 눈과 헤스트 프린의 가슴에서 불타고 있는 치욕의 주홍 글씨,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럴 때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자, 보아라 헤스터. 여기 너희 동료가 있다. 이 소리에 놀라 순간 눈을 들어보면 주홍글씨를 곁눈질로 본 것 때문에 자기의 순결이 더러워지기라도 한 것처럼 황급하게 외면하는 젊은 여자의 시선이 그곳에 있곤 했다. 아, 악마여. 숙명처럼 부적을 가슴에 안고 마술을 부리는 악마여. 그대는 이 불쌍하고 타락한 죄인이 존경할 만한 사람을 남녀노소 중에서 한 사람도 남겨줄 수 없는가? 이처럼 믿음을 상실한다는 것이야말로 죄악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슬픔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스트프리는 아직도 아무도 자기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고 믿으려 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연약함과 인간의 엄한 법률의 희생물이 된 이 가엾은 여인이 아직도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사람들이 어두운 시대를 살 때는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일에 기괴한 공포심을 나타내는 습성이 있다. 이 좋은 글씨에 대해서도 현대인이라면 무시무시한 한 토막의 전설처럼 꾸며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 주홍색이 단순히 세상의 물감통에서 물들여지는 붉은 빛이 아니라 지옥의 업화로 빨갛게 타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헤스트프린이 걸어다니는 곳은 아무리 어두운 밤일지라도 이글이글 타는 화염이 보인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회의적인 현대인들일지라도 이 주홍글씨가 헤스트프린의 가슴을 깊게 찢어 들어갔다는 것과 이러한 얘기 속에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펄이라는 아이.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작고 여린 생명은 무구한 신의 섭리에 의해 정욕이 들끓는 곳에서 아름다운 불멸의 꽃으로 피어났다. 그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이나 날마다 빛을 더해가는 아름다움, 작은 얼굴에 감도는 총기를 볼 때마다 엄마의 가슴은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 펄, 그녀가 지은 이름이지만 아이의 얼굴이 진주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인 이름은 아니었다. 진주를 연상할 때 떠오르는 온화하고 고요한 광택이 조금도 없는 아이였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엄마가 온갖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유일한 보물이라는 뜻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이 여자가 지니고 있는 주홍글씨는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힘이 너무나 강해서 그녀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동정을 베풀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그녀에게 이처럼 귀여운 아이를 주셨으니 말이다. 아이는 그 치욕의 가슴에 안겨 엄마와 사람들을 연결시키면서 결국 천국에서 축복받는 영혼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헤스터의 마음속에서는 희망보다는 불안이 앞섰다. 자기의 행위가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결과가 좋으리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가 난폭하거나 어두운 성격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다. 펄은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결함이 없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으며 아직 익숙하지도 않은 손발을 자유롭게 놀리는 것을 보면 에덴 동산에 태어나서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도 천사들과 함께 거기에 남아있어 그들의 장난감이 되어도 좋을 아이였다. 우아한 모습에 기품이 서린 모습은 어느 한 곳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 아이는 아무리 초라한 옷을 입고 있어도 보는 이로 하여금 가장 잘 어울리는 옷처럼 보이게 했다. 그렇다고 그 애가 결코 낡거나 촌스러운 옷을 입은 것은 아니었다. 이야기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잘 알게 되겠지만 어머니는 병적일 정도로 온갖 재주와 상상력을 동원하여 최대한 솜씨를 발휘한 옷을 아이에게 입혔다. 그러므로 이 아이를 보면 누구나 깜짝 놀랄 만한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옷을 잘 차려입고 있으면 아이는 후광을 받은 듯 환하게 떠올랐고 그 눈부심으로 작은 오두막집의 마루는 더욱 빛이 나는 듯 했다. 때로는 개구장이처럼 뛰어놀아 옷이 더러워지고 찢어져도 이 아이는 여전히 완벽한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펄에게는 여러 명의 아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농가의 들꽃 같은 아름다움에서부터 왕실의 화려한 공주의 분위기까지 갖고 있어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게다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정열이 심오하게 자리 잡고 있는 듯 보이기도 했다. 이런 변화무쌍한 가운데서 그 정열과 색조가 감소되는 기미가 보이면 본래의 기질을 잃어버려 이미 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보이기도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같은 외적 변화는 아이의 내부적 성향을 잘 드러내 주었다. 그러나 다양한 천성과 심오한 깊이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태어나게 한 이 세상에 대한 적응 능력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엄마 헤스트 퍼린의 근심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을 테지만 말이다. 아이는 어떤 룰에 순응하지 못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규칙을 어겼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결과만을 두고 볼 때 아이는 빛나듯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혼란의 기질이 다분한, 그렇지 않다 해도 보통 아이와는 뭔가 다른 독특한 기질을 갖고 있었다. 헤스트만이 이 아이의 성격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테면 막연하기는 하지만 펄이 정신세계나 물질세계에서 영혼의 자양을 흡수하여 자신을 만드는 그 시기에 헤스트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만들곤 했다. 어머니의 정신상태가 그대로 태내의 아이에게 전달된다고 하는데, 따라서 그 맑고도 깨끗해야 할 매개물의 검은 그림자, 즉 주홍과 금빛이 이글거리는 광택으로 그을려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갈등으로 인한 그 당시의 숱한 정신적 고뇌가 펄에게는 아직 꺼지지 않는 불로 남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헤스트는 아이에게서 반항과 낙담, 파괴적 성향, 마음속에 잔뜩 들이운 우울과 함께 절망적인 요소가 있음을 발견했다. 지금은 아침 햇살처럼 밝고 환하게 빛나고 있지만 언젠가 평범한 일상이 되면 그 기질이 폭풍처럼 드러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당시의 가정교육은 지금보다 더 엄격했다. 무섭게 야단을 치거나 성서의 가르침대로 호되게 매질을 하거나 했는데 그것은 잘못에 대한 단순한 처벌 수단이기도 했지만 아이의 성격을 형성하는 수양의 차원에서도 행해졌다. 헤스트 퍼리는 외동딸의 어머니로서 무조건 질책만을 일삼는 무모한 의미는 아니었다. 자신에 대한 불행이나 실수를 거울 삼아 아이만큼은 엄격하지만 반듯하게 키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곤 했다. 친절한 미소를 짓거나 엄격한 얼굴로 인상을 쓰기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헤스트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를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물론 육체적으로 위협하거나 통제하는 것 등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나 펄은 어느 것이든 자기 마음 내킬 때는 듣는 듯 하다가도 내키지 않을 때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설명하고 타일러도 부질없는 헛수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표정을 짓곤 했다. 그 표정은 영리하고 지혜로우면서도 고집스럽고 때로는 악의에 찬 것이었다. 하지만 대체로 생기발랄했다. 그럴 때는 펄이 도대체 자기가 낳은 아이인가 하고 의심스러웠다. 잠시 정체를 알 수 없는 요정이 마룻바닥에서 뛰어놀다가 갑자기 놀리듯이 달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 표정이 이 통제할 수 없는 아이의 눈동자에 어릴 때마다 헤스트는 아이가 먼 나라에서 온 만질 수 없는 구름처럼 여겨졌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아지랑이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헤스트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자기도 모르게 힘있게 끌어안고는 격렬하게 키스를 했다. 그것은 가슴에 맺히는 애정 때문이라기보다는 펄이 잡기 어려운 어떤 존재가 아니라 자기 속으로 낳은 피와 살이 만져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품에 안긴 펄은 즐거운 음악 소리 같은 웃음을 터뜨리지만 헤스트는 전보다 더욱 의심만 늘어갔다.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얻은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귀중한 보배가 바로 펄이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질 때면 헤스트는 목이 메고 앞이 캄캄해져서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러면 펄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 엄마에게 동정은커녕 매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그렇게 하면 엄마의 기분이 어떨까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때로는 인간의 슬픔을 느끼려고도 하지 않는 기계처럼 보일 때가 있었다. 약간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려 자기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럼으로써 자기도 인정이 있음을 입증하려는 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들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 헤스터는 곰곰이 생각했다. 자신이 어떤 요술을 부려 요정을 불러내기는 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어서 그것을 통제할 만한 주문을 얻어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녀가 가장 큰 위안을 받을 때는 펄이 고요히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만큼은 아이에 대해 안심이 되었고 자기만의 달콤하고 행복한 한때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펄의 눈꺼풀에 조용히 심술기가 돌면서 눈을 반짝이곤 하는 것이었다. 어느덧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 펄은 웃음을 지으면서 앞날을 걱정해주고 여러 가지로 타이르는 엄마의 곁을 벗어나 혼자서 사고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다. 어떻게 그리도 빨리 세월이 흘러가는 것일까? 아이의 새소리같이 맑은 목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맑은 아이들의 목소리와 섞일 때 거기서 자기 자식의 목소리를 구별해내는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나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 세계에서 추방당한 아이였다. 악마의 핏줄이며 죄악의 상징이고 더러운 씨앗인 펄은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없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와 아이들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자기의 특수한 처지를 이해하면서 아이들과 비교해 보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었다. 에스터는 감옥에서 나온 후 언제 어디서나 아이를 동반하고 다녔다. 그러므로 그 옆에는 항상 펄이 있었다. 처음엔 팔에 안긴 갓난 아기에 불과했으나 점차 자라면서 아이는 동반자가 되었다. 엄마가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서너 발자국씩 쫓아가야 되는 펄은 때로는 멈춰서서 길가의 우거진 숲이나 집의 문 앞에서 청교도들이 교육하는 재미없는 놀이, 즉 교회 생활이나 퀘이크 교도를 매질하는 것을 흉내내는 놀이, 인디언의 두피를 벗겨내는 놀이 따위를 지켜보았다. 펄은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속에 끼어서 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때때로 아이들이 펄의 주변에 둘러설 때가 있었다. 그러면 펄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마구 화를 내고 아이들에게 돌을 집어던졌다. 그 고함 소리는 마녀가 질러대는 소리처럼 괴이한 것이어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헤스터는 두려움이 몰려와 몸을 떨었다. 사실 이 청교도들의 자식들은 배타적이고 장난이 심했다. 그들은 이 아이가 보통 사람들과는 어딘가 다른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냈고 경미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마다 펄은 그들의 감정을 파악하고 도저히 어린아이에게서 나오리라고는 짐작도 못할 괴성을 지르며 덤벼들었던 것이다. 이런 감정의 폭발은 어머니로 하여금 얼마간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했고 위로를 주기도 했다. 적어도 그럴 때는 어머니를 불안하게 하던 격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정의로운 기운이 넘치는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 사악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음이 느껴지자 소름이 꽉 끼쳤다. 그 격렬한 정오는 모두 헤스터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고요히 가라앉지 못하는 성격은 사실 헤스터가 피해를 낳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었다. 펄을 낳고 나서도 모성의 본능으로 사그라졌지만 그들 모녀는 인간 사회와는 동떨어진 한적한 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펄은 집안에 여러 가지 놀이 상대가 있었으므로 그리 심심하지는 않았다. 풍부한 상상력과 창조적 정신구조를 가진 아이로부터 쏟아져 나온 마력은 갖가지 사물들의 친구가 되었다. 그것은 마치 횃불이 옮겨가는 곳마다 금세 타오르는 것과 같았다. 막대기나 황금뭉치, 꽃송이 등 하잘것없는 물건들이 펄의 마술 세계에서는 모두
꼭두각시로 변했다. 외면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펄의 마음속에서는 갖가지 연극의 무대가 마련되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인물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한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말하기도 했다. 장엄하고 엄숙한 늙은 소나무가 바람길에 침울한 소리를 낼 때는 청교도의 장로 역할을 부여했고, 마당에 제멋대로 자란 잡초들은 그의 아이들이라 여겼기 때문에 마구 뽑아버리거나 짓밟았다. 이것은 놀라운 상상력으로 그 세계의 소재들은 무궁무진했다. 짜임새 또한 매우 정교했다. 놀라운 힘을 일으켜 이리저리 뛰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격렬한 힘에 넘쳐 급박하게 까무러쳤다. 그러면 곧바로 또 다른 형태의 자유분방한 현상으로 재개되었다. 그것은 북극광의 다양한 변화의 물결과도 같았다. 한참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펄에게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인물들을 만들고 그 속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점에서 다른 아이들과 구별되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이가 가공의 인물들을 적대시했다는 점이다. 모든 사물이 그에게는 친구가 되는 일이 없었다. 언제나 용의 이빨을 땅에 심고는 그것을 향해 덤벼드는 시기였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이야기랍니다. 이토록 어린아이가 슬픔을 자각하고 끊임없이 주변의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며 부딪히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발부둥치고 있다니,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으로 가득 찼을지도 모른다. 그런 펄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헤스트 펄이는 일감을 손에서 떨어뜨리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억눌러 놓았던 고통의 신음이 울음으로 터져나왔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이 아직도 나의 아버지시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 아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펄은 어머니의 고뇌의 신음소리를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신비한 방법으로 그것을 깨달았는지 고개를 반짝 들고는 예쁘고 귀여운 얼굴로 요정처럼 배시시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다시 장난을 계속하며 놀곤 하는 것이었다. 펄의 태도 중에 아직 밝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느 아이들 같으면 어머니의 미소였을 것이다. 그러나 펄의 경우는 어머니의 미소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웃어 보일 때 아이는 살짝 입가에 미소를 띈다. 그것이 과연 미소인지 아닌지 그것을 가지고 실없는 말다툼을 벌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펄은 그러지 못했다. 펄이 처음으로 본 것은 어머니의 가슴에 달린 주홍글씨였다. 어느 날 헤스트가 요람 위에서 몸을 굽혔을 때 아이의 시선은 글씨 둘레의 금색 수에서 바라는 광채에 멈춰 있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내밀어 그것을 만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이 투명하고 거짓없는 아이의 눈동자가 갑자기 숙성하고 철든 아이의 눈으로 변한 것 같았다. 그때 헤스트는 너무나 놀라 숨이 가빠진 상태에서 가슴을 움켜잡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그것을 잡아 때려야 했다. 펄의 고사리 같은 손이 가슴을 만지려고 하면 그녀는 엄마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아이는 엄마의 괴로워하는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이 엄마의 눈을 쳐다보고 쌩긋 웃었다. 그 뒤부터 헤스트는 아이가 잠든 시간 외에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고 잠시도 기쁨이나 평안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펄의 눈에 주홍 글씨가 한 번도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몇 주일이나 계속되기도 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죽음의 신이 들이닥치기라도 하듯이 펄의 독특하고 기묘한 시선이 기습하곤 했다. 어머니들이 흔히 그러하듯 어느 날 헤스트는 자기 모습이 비쳐 보이는 아이의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변덕스럽고 사악한 표정이 펄의 눈동자에 나타났다. 그 순간 헤스트는 고독과 괴로움에 가득 찬 여자는 이유 없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쉬우므로 조그마한 눈동자에 비친 모습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처럼 느껴졌다. 그 얼굴은 괴이하게 웃고 있는 악마 같기도 하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았다. 하지만 악이라고는 없는 미소 짓는 일도 드문 사람 같았다. 아무튼 그 악마가 지금 아이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아이의 눈을 통해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에도 이런 망상에 자주 시달림을 받았으나 이때만큼 심하지는 않았다.
펄이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자란 어느 여름날 오후, 펄은 양손에 들꽃을 잔뜩 꺾어 들고서 어머니의 가슴에 하나씩 던지며 놀고 있었다. 그러면서 꽃이 글씨에 명중할 때마다 요정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즐거워했다. 헤스트는 처음엔 두 손으로 가슴을 가리려고 했다. 그러나 자존심에서인지 체면에서인지 아니면 고통을 참는 것도 회개의 일종이라 여겼던지 죽은 사람처럼 뻣뻣이 상체를 세우고는 창백하게 질린 채 아이의 행동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꽃송이의 계속된 공격은 거의 다 주홍 글씨를 명중시켰고 어머니의 가슴을 온통 상처로 뒤덮었다. 그러자 이승에서는 물론 저승에서도 도저히 그 상처를 치료할 약을 구하지 못할 그런 아픔이 몰려왔다. 드디어 꽃송이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자 펄이 헤스트를 우두커니 쳐다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서 아직도 그 악마가 웃는 형상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악마가 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적어도 헤스트 펄이는 그렇게 느껴졌다. 펄, 넌 도대체 뭐니? 엄마도 참 엄마의 귀여운 딸이지 뭐긴 뭐야? 펄은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짓고는 엄마의 주위를 맴돌다가 요정처럼 팔딱팔딱 뛰었는데 꼭 굴뚝 위에까지 뛰어오를 것 같은 몸짓이었다. 네가 정말 내 아이니? 결코 실없는 질문은 아니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지했다. 왜냐하면 펄이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다 알고서 이제야말로 정체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였다. 그래, 난 엄마 딸 펄이야. 아이는 여전히 장난스러운 춤을 추며 대답했다. 아니야, 넌 내 딸이 아니야. 엄마의 펄이 아니라고. 반농담식으로 엄마가 말했다. 헤스트는 심각해져 있을 때도 가끔씩 농담을 하고 싶었다. 그럼 넌 누구지? 누가 너를 여기로 보냈지? 엄마가 그걸 가르쳐줘. 아이는 정색을 하며 엄마의 품으로 달려와 무릎 위에 손을 얹고는 말했다. 엄마 제발 말해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내셨어. 헤스트가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을 할 때 약간 주저했다. 눈치를 알아차린 펄은 늘 하던 변덕 때문인지 아니면 악마의 계시를 받아서인지 손가락을 내밀어 어머니의 주홍 글씨를 만졌다. 아니야, 내게 하늘의 아버지는 안 계셔. 펄이 단언하듯 소리쳤다. 입 다물지 못해? 그런 말 하면 못 써, 펄. 누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세상으로 보내는 거야. 엄마도 그분이 보내셨어. 그럼 넌 어디서 왔단 말이니? 넌 정말 이상한 애구나. 헤스트는 가늘게 터져나오는 신음 소리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걸 말해줘. 가르쳐달라고 엄마가 말해줘야지. 펄은 정색을 하며 묻는 것이 아니라 마루 위를 뛰어다니며 묻고 있었다. 그러나 음산한 미궁 속에 갇혀있는 헤스트 자신도 그 의문을 풀지 못했다. 즐겁지도 슬퍼지도 않은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 이웃 마을 사람들의 말이 떠올랐다. 펄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고 궁금해하던 그들은 펄을 가만히 지켜보고 아이의 괴상한 성질을 알고 나서는 이 아이는 분명 악마의 자식이 틀림없을 거라고 말했던 것이다. 어머니의 죄로 인해 흉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악마의 자식이 태어난다는 말은 중세 때부터 전해져 내려왔다. 루트도 구교의 적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악마의 자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 안에도 이런 불길한 성품의 아이가 있을 수 있고 펄 하나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지사의 저택에서 어느 날 헤스트 포튼 프리는 벨링턴 지사의 자택으로 장갑 한 켤레를 들고 갔다. 무슨 중대한 공적 행사에 착용하려고 지사가 주문한 가장자리를 수로 장식한 장갑이었다. 그는 총선거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원래의 자리에서 2계단 정도 지위가 떨어졌지만 아직도 식민지의 관계에서는 명예롭고 권세 있는 지위에 있었다. 식민지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장갑을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몇몇 유지들이 종교와 정치의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그녀에게서 아이를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펄을 악마이시라고 여기고 있었으므로 그런 방해물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착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의 입장에서 헤스트 펄인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고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헤스트 프린보다 더 현명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할 때 올바른 처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벨링햄 지사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이 일에 열성을 보였다고 했다. 요즘 같으면 의뢰 행정위원회 정도에서 끝났을 문제가 당시에는 동적으로 논의되고 저명한 정치가들이 찬반 양론으로 갈릴 정도로 뜨거운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우습고도 기묘한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와 같이 모든 것이 순박했던 시대에는 헤스트와 펄의 문제보다도 더 공적으로 흥미가 없는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 입법자나 법령에 끼어들었던 것이다. 이 시대는 돼지 한 마리의 소유권에 관한 논쟁이 식민주의 입법자들 사이에 크나큰 논쟁거리가 되었고 그래서 입법부의 조직 자체까지 변경되는 그런 시대와 그리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헤스트 펄이는 많은 걱정을 하면서 집을 나섰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너무나도 뚜렷하게 의식한 나머지 군중들과 대자인이 지지해주는 이 고독한 어머니의 싸움은 성산이 반반 정도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이날도 어김없이 펄이 동행했다.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아이였으므로 지사의 저택까지 가는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아이는 안아달라고 졸랐다. 피곤해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응석이었다. 안아주었다가 내려달라고 하면 다시 내려주면 아이는 헤스트를 앞질러 숲속의 오솔길로 줄다름쳐 달리다가 넘어지곤 했다. 펄의 수려한 외모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바 있다. 맑고 새하얗게 빛나는 얼굴, 투명하고 깊이 있는 눈동자, 윤기 흐르는 갈색 머리카락 등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다. 마치 예고 없이 찾아든 정열의 소산 같다거나 할까. 게다가 헤스트는 자신의 다채로운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아이의 옷을 만들었다. 그러나 아이는 옷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생김새까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헤스트의 가슴에 달린 붉은 표시를 연상하게 했다. 그것은 형태를 달리한 주홍 글씨였으며 생명을 지닌 주홍 글씨였다. 헤스트 프린의 머릿속에 붉은 치욕의 표시가 꽉 차서 그녀가 생각하거나 손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같은 형태를 띈 것 같았다. 그녀는 몇 시간이고 골똘히 생각한 끝에 애정의 대상과 죄업의 표시 사이에서 어떤 유사성을 나타내려 했다. 어쩌면 이 동일성 때문에 헤스트가 아이의 옷차림에 그토록 훌륭한 주홍 글씨를 재현할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이 두 사람이 거리에 나타나자 청교도 아이들은 놀이를 중단하고 놀이라고도 볼 수 없는 시시한 장난들이지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런 말들을 짓거렸다. 얘들아 저것 봐, 저기 주홍 글씨를 단 여자가 지나간다. 그 옆에 걸어가는 아이도 주홍 글씨와 똑같이 생겼어. 우리 가서 진흙이나 던져주자. 그 소리를 들은 펄이 작은 주먹을 불끈쥐며 위협하는 몸짓을 했다. 그러더니 무리 속으로 돌진해 들어가서 아이들을 모두 도망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아이들을 무참히 쫓는 펄의 모습은 어린아이들의 죄를 벌하는 직책을 맡은 천년두의 마귀처럼 보였다. 펄이 고함까지 마구 질러댔기 때문에 도망치는 아이들은 분명 공포에 떨었을 것이다. 그렇게 승리를 거두자 펄은 조용히 엄마에게로 다가와서 미소를 지었다. 한바탕 난리를 치른 다음 그들은 벨링햄 지사의 관저에 도착했다. 그 저택은 큰 목조 건물로 지금도 오래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축 양식이었다. 지금은 이끼가 끼고 허물어져서 그 어둠컴컴한 방 안에서 일어났던 갖가지 즐겁고 슬픈 일들이 과거의 일들로 남아있는 듯했다. 그래서인지 그 저택의 내부에는 침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외부에는 흐르는 세월이 지닌 싱그러움이 엿보이고 창문에서는 환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생활의 활기와 즐거움이 있는 공간으로 보였다. 벽 전체에는 백회를 발랐는데 깨진 유리 조각을 넣었기 때문에 태양이 비껴 비치면 마치 다이아몬드 가루를 잔뜩 뿌려놓은 듯이 반짝였다. 그 광채로 인해 이 저택은 엄숙한 청교도 지배자의 거처라기보다는 알라딘 궁전이라고 하는 편이 더 어울릴 듯 싶었다. 거기다가 그곳엔 신비한 초상이나 도형이 기묘하게 그려져 있어서 이 시대의 괴상한 취미와 잘 어울렸다.
이것은 백회가 마르기 전에 그려넣은 것으로 이제 단단히 굳어 후세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휘황찬란한 저택을 본 펄은 깡충깡충 뛰며 좋아했다. 그리고는 이 저택을 비추는 빛을 모조리 거두어서 장난감으로 만들어달라고 졸라댔다. 안 돼, 펄. 네가 가지고 놀 햇빛은 네가 모아야 해. 엄마가 거둬줄 햇빛은 없어. 어머니가 말했다. 모녀는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현관에 다가섰다. 문의 양쪽에는 좁은 탑 같은 것이 튀어나와 마주보고 있었는데 양쪽으로 모두 살창문이 달려있고 필요에 따라 여닫을 수 있는 나무로 만든 덧문이 달려 있었다. 헤스터 펄린이 노크로 현관문을 두드리자 지사의 시종이 안에서 나왔다. 이 시종은 영국 태생의 자유민으로서 지금은 7년 기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은 주인의 사유물과 같아서 소나 돼지처럼 매매가 가능한 일종의 상품이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푸른색의 코트였는데 당시뿐만 아니라 영국의 귀족문 중에서 옛날부터 시종들이 평상시에 입던 옷이었다. 벨링햄 지사님 계신가요? 헤스터가 물었다. 네, 계십니다. 이 지방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종이 대답하면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처음 보는 주홍 글씨를 들여다보았다. 지사님은 계십니다. 목사님 두 분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만나뵐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들어가야겠어요. 시종은 헤스터 프린의 단호한 태도와 가슴에서 빛나는 주홍 글씨를 보고 그녀가 이 나라의 귀부인이라도 되는 줄로만 알았던 모양인지 막지 않았다. 마침내 헤스터와 펄이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벨링햄 지사는 자기가 태어난 영국 상류층의 저택처럼 설계하여 건축 자재의 질, 기후의 차이 또는 사교생활 등을 고려해서 이 저택을 지었다. 그래서 천장도 높았으며 널찍한 객실이 건물 안쪽까지 이어져 있어서 다른 방으로 직접 통하는 복도의 구실을 하고 있었다. 뾰족하게 내민 탑의 창문에서 이 널따란 방의 한쪽과 입구 양쪽으로 광선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가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반대편 창문은 우리가 흔히 옛날 책에서 볼 수 있는 궁형창으로 더 강한 광선이 들어왔다. 방에는 쿠션이 푹신한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이슬판 크기의 묵직해 보이는 책들이 놓여 있었다. 영국의 역사책이나 그와 유사한 문헌들인 듯 했다. 이것은 방문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방 한가운데의 탁자 위에 금박을 입힌 책을 놓아두는 것과 같은 식이었다. 객실의 가구로 말하자면 참나무 꽃을 화환으로 꾸며 조각한 몇 개의 의자와 비슷한 분위기의 탁자가 전부였다. 이것들은 모두 엘리자베스 왕조 시대나 혹은 그 이전의 물건들로서 지사가 선조의 저택으로부터 운반해온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유물들이었다. 탁자에는 옛날 영국의 인심이 좋았다는 증거로 커다란 노스로 된 술잔이 놓여 있었는데 헤스터나 펄이 그것을 들여다보았더라면 얼마 전에 마시고 난 맥주의 거품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벽에는 벨링햄 지사 조상의 초상화들이 줄줄이 걸려 있었다. 대체로 위험 있는 깃이 달린 옷을 입고 있었고 들으는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옛날 초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서운 눈초리의 준엄한 표정이 특징이었다. 이들은 그림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망령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과 즐거움 따위가 못마땅하여 따가운 시선으로 꾸짖으며 지켜보는 것 같았다. 참나무 판자를 붙인 벽의 한복판에는 갑옷이 한 벌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초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선조의 유물이 아니라 최근의 물건이었다. 벨링햄 지사가 뉴 잉글랜드로 건너오던 해에 런던의 숙련된 무구사가 만든 것이었다. 강철로 만든 투구, 흉갑, 경갑, 장갑 등이었고 그 밑에는 칼이 한 자루 매달려 있었다. 모두가 그렇지만 특히 투구와 흉갑은 광택이 날 정도로 손질이 잘 되어 있어서 마룻바닥이 온통 그 빛을 반사하여 반짝거렸다. 이 빛나는 갑옷은 지사가 음숙한 열병실이나 연병장에 자주 입고 나간 옷으로 피키드 전쟁, 1637년의 인디안 전쟁입니다. 피키드 전쟁에서는 이 갑옷을 입고 연대의 선두에서 활약한 적도 있었다. 지사는 원래 법률가로서 교육을 받았기에 베이컨, 코크, 노, 핀치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나라의 긴급한 사태는
그를 정치가나 통치가로서뿐만 아니라 군인으로까지 만들어 놓았다. 펄은 빛나는 건물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 못지않게 반짝이는 이 갑옷을 보고 몹시 기뻐하며 거울처럼 닦인 흉갑을 들여다보았다. 엄마가 보여요. 이리 좀 와봐요. 헤스트는 아이를 즐겁게 해줄 요량으로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블록 거울 같은 갑옷의 이상한 작용으로 주온 글씨가 엄청나게 확대되어 그녀의 외모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였다. 그래서 그녀의 모습은 주온 글씨 속으로 완전히 감추어진 듯 했다. 여한처럼 불룩하게 되어 있으니까. 펄은 투구에 비친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영상을 가르치며 즐거워했다. 요즘과 같이 얼굴에 늘 총명한 표정이 떠오르는 펄의 모습도 갑옷에 비쳤다. 그것이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뚜렷하고 크게 비쳤으므로 헤스트는 그것이 펄이 도깨비로 변신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 이리 와 펄, 이리 와서 저 예쁜 정원을 좀 봐. 꽃들이 피었을지도 몰라. 숲에서 본 것보다 더 고운 꽃들이 말이야. 헤스트가 아이를 갑옷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말하자 펄은 객실 반대쪽에 있는 궁형장 쪽으로 달려가 정원을 내다보았다. 정원에는 양탄자처럼 깔려있는 잔디밭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는 잘 다듬어지지 않은 관목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 저택의 주인은 이곳 대서양 쪽에서는 굳은 땅에 식물이 자라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영국식의 정원을 꾸미는 취미를 살릴 수 없었던 모양이다. 양배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으며 조금 떨어진 곳에 뿌리를 내린 호박이 넝쿨을 뻗어 객실의 창문 바로 밑에 커다란 열매 하나를 매달고 있었다. 이 황금색의 호박이야말로 뉴 잉글랜드가 지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식품이란 것을 자랑하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몇 그루의 장미나무와 사과나무도 있었다. 그것은 우리네 초기의 연대기를 읽으면 늘 나오는 황소 등을 타고 다녔다는 최초의 정착자요 신화적인 존재인 블랙스트 목사가 심은 사과나무의 후손들이었으리라. 펄은 장미 덩쿨을 보더니 빨간 장미꽃을 꺾어달라고 울어댔다.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헤스트가 애원하듯 말했다. 펄, 울지 마라. 정원에서 사람 소리가 나지. 지사님이 손님들과 함께 나오시나 보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정원 안쪽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펄은 어머니가 달래는 말은 듣지 않고 한 번 사납게 소리를 빽 지르더니 이내 울음을 그쳤다. 어머니의 말을 순종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새로운 인물들을 보자 특유의 호기심이 발동했기 때문이다.